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일 EMC에 계시기 전에는 테라데이터 코리아 쪽에서도 계셨었고요. 그 전에는 한국 IBM 쪽에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 쪽에서 마케팅과 데이터 분석 쪽에서 리더로 쭉 오랫동안 계시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이론적인 거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실무에서 이렇게 그 인프라를 잘 도입해서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저희 이제 연사님께서 특별히 더 여러분들께 더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연사님 모시고서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상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경력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 직장이 어떤 데 일했고 뭐 어디에서 공부했고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고려사이버대학교와 관련해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또 데이터 웨어하우징 그 다음에 이비즈니스 모델링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 학기에 10년이 훨씬 넘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좋은 동영상의 이런 시대는 별로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파워포인트 파일에다가 집에서 녹음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오디오만 반영되다가 아마 한 2000년, 2010년쯤 돼서 처음 이제 동영상 녹화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지금처럼 비디오 시대면은 강의를 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만 오디오 시대여서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건길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이러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말씀은 주셨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부분은 뒤에 한 20분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시간이 없으시면 뒷부분 보셔도 오늘의 학습 목표는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는 없고 별로 그렇게 쌓이는 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앞부분부터 시간을 좀 가지고 준비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미래를 위한 혁신 그랬습니다. 모든 혁신은 미래를 위한 것이지 오늘 당장 무엇을 낫게 해보자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시점에 가면은 그 미래의 오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오지 않을 미래를 꿈꾸는 거가 아니라 만들어 나갈 미래의 모습을 이제 폭넓게, 이때 폭넓게가 오늘의 함정입니다. 절대 쉽지 않고 조금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참고 보시면 아니면은 흘려보내시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해 보시죠. 먼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녹화는 오늘 현재는 주말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바깥 날씨가 좋고 경치도 좋고 이런데 기회비용이 매우 다른 때에 비해서 큰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시고 또 지금부터 여러분이 저와 함께 떠나실 여행은 만만한 여행은 아닙니다. 미리 고생길에 함께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로댕입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우리는 요즘 이제 디스럽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존부터 쭉 해오던 것이 계속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파괴, 창조적 파괴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저 어제 살았듯이 오늘 살고 내일 살고 이렇게 쭉 해나가서는 별로 나아지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한번 호흡을 멈추고 서서 생각에 잠겨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깊은 생각에 빠져 들어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생각에 한번 빠져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주, 영어로 universe라고 합니다. 이 우주 공간은 무슨 공간이라는 개념보다는 공간과 시간, 시공을 초월한 모든 것,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주라고 합니다. 그죠?
우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은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밀키웨이라고도 하고 모 회사에서 나오는 모바일 폰 갤럭시, 이 갤럭시의 GALA 앞부분이 사실은 우유란 뜻입니다. 그래서 갤럭시라고 해도 밀키웨이고 밀키웨이라고 해도 밀키웨이고 아무튼 우리는 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에서는 다 우유끼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주에는 은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은하에 태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 시스템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우주에서부터 은하에 태양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저 사람은 좀 뭔가 비정상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닥 비정상은 아닙니다. 태양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 이 페이지에는 명왕성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머큐리, 비너스, 어트, 마스, 주피터, 세튼, 우라누스, 넵튠, 그 다음에 또 천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계의 가장 중심은 태양이고 태양이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요. 그 태양계에 여러 행성들이 있는데 여러 행성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충돌하지 않고 자기의 궤도, 오빗이라고 하죠. 오빗을 따라서 돌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일렉트로매그네틱 포스 그러면은 전자기력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베이셔널 포스 이건 중력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 스트롱 인터랙션 포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중성자하고 원자하고를 서로 갈라지지 않고 계속 뭉쳐 함께 있을 수 있게 하는 힘을 우리가 강한 힘 이렇게 그러고 나중에 그것을 핵분열을 일으킬 때 나뉘어질 수 있게 되는 힘 그걸 이제 웨이크 포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다크 섹터 포스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이 우리가 물리 또 우주를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들입니다. 그런 힘들에 의해서 물체는 가고 멈추고 또 속도를 빨리 갔다 느리게 갔다 하기도 하고 궤도를 이탈하거나 바꾸기도 합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포스, 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공부하시는 빅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들은 그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데이터 분석을 그냥 하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접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방향의 흐름입니다만 우리가 우주 하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우주만을 생각합니다만은 요즘은 거기에도 이제 유니버스가 우주이지 않습니까? 이때 유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 이런 의미인데 유니버스가 아니라 멀티버스 그래서 다중우주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멀티버스 티어리 그러면 우주가 다중우주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다중우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 다음에 하나는 디지털의 세계 디지털 유니버스와 우리가 살고 있는 유니버스 우리가 다중 유니버스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우리가 재밌게 봤던 많은 최근의 영화들을 보면 그래비티라든지 인터스텔라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저기에 달 위에 어떤 또 세계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과 거기에 있는 사람과 같다라든지 이런 영화는 미국 쪽에서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그런 류의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바탕을 멀티버스라는 개념을 두고 만들어진 영화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디지털 유니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있고 또 디지털 유니버스가 있고 이 두 개의 우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배운 빅데이터와 연계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디지털 유니버스, 우주가 있으면은 거기엔 아까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물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가 은하가 있습니다. 디지털 유니버스에도 은하가 있는데 그 갤럭시의 이름은 애널리틱스, 분석이라고 하는 은하입니다. 그 은하계에는 태양계와 같은 데이터계가 있게 됩니다. 그 데이터계에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우주의 애널리틱스 은하의 데이터계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보호해야 된다라든지 데이터를 검색한다라든지 데이터의 모니타이제이션, 돈 되게 하는 것. 저 위치가 아까 태양계의 어느 위치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초록별 지구의 위치입니다. 데이터를 바라봄에 있어서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태양이었듯이 모든 분석 세상에 있어서의 원천은 데이터인데요. 저 데이터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국은 속된 표현으로 죄송합니다만은 돈이 되느냐, 실제 밸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버넌스, 보안,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sustainability, 이러한 행성들로서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데이터계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여러 힘들에 의해서 가고 서고 속도를 바꾸고 궤도를 정해지고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데이터라는 데이터계에도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는 기술적인 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탐험을 떠나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데이터계에 우리가 우주여행을 떠나보시는 거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AI, ML, DL입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십니까?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번 학기에 빅데이터를 배우신 다음에 좀 더 분석에 대해서 넓게 그 외연을 확장시켜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AI는 인공지능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ML은 머신 러닝, 기계학습에 대한 거고, DL은 요즘 딥러닝이라고 아예 다른 용어로 우리말로는 없습니다. 그냥 딥러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AI는 요즘 나온 거다. 빅데이터는 요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AI 자체는 저는 이 IT 업계에서 일한 지가 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처음 들어간 게 1987년 가을이었고 IBM이라는 회사에 간 게 1990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제가 처음 IBM에 가서 한 거가 메인프레임 시스템스 엔지니어 이런 것도 했지만은 이 인공지능 AI 쪽에 대한 것을 이미 그때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1990년이었으니까요. 왜냐하면 AI라는 게 처음 나온 것은 1950년대였습니다. 유교사변이 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때. 그때는 주로 AI라고 하는 것은 지식 기반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고 훨씬 시간이 지나서 2000년쯤 돼서 이제 여기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요즘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00년대 들어와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바야흐로 딥러닝, 이것은 이제 멀티레이어 프로세싱 이런 부분들이 통계 분석 쪽에서도 요즘 나오고 있고, 그런 알고리즘들을 사용해서 딥러닝들을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2012년 이후에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요,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하면 이때 주로 하던 것은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기계가 하기에는 차라리 쉬워요. 그러니까 단순한 일들 아니면은 뭔가 좀 몇 개 많은 메모리 양이 많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인공지능을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초기에 나왔던 게 뭡니까? 체스 게임, 또 얼마 전에는 뭐 알파고 해가지고 바둑 게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에서 많은 인공지능이 장점을 가져가는 것은 버퍼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인간에 비해서 훨씬 많은 거고 룰대로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인간보다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기에 어려운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주로 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인공지능 스피커 쓰시죠. 얘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단지 사람이 하기에 어려웠던 것들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하기에 쉽고 또 직관적인 것들까지도 합니다. 또 심지어 기계가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것들까지도 이제는 인공지능 영역을 확장을 해서 적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하던 인공지능과 요즘 이제 빅데이터 분석 또 AI, ML, DL 뭐 해가지고 하는 거에 큰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Alexa.com이라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예전 같으면은 그냥 그림을 저장하고 이런 걸 했을 텐데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분류하는 게 굉장히 고도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기에서 보시듯이 한 장의 그림이 있다. 그러면 이건 그냥 그림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사람의 엄지와 직지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저건 옆면만 보더라도 동전이야.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시계가 있고 쌓여 있는 것들은 동전들이 쌓여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인공지능 기법에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것들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하나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진을 인식해가지고 아무개 함께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추천 뜨죠. 그게 바로 이미지 레코그니션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A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데이터량을 워드 수로 해가지고 늘려가면서 그거의 정확도가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본 겁니다. 여러 다양한 알고리즘을 테스트해 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최소한 여기에서 95% 정도의 확률 정도가 나오려면 단어 개수가 얼마나 돼야 됩니까? 100밀리언, 1000억 개, 100만, 1000만, 억 개 정도의 단어는 훈련을 시키고 해야 95% 정도의 정확도, 액큐러시가 나온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또 더 보시면요. 그보다도 훨씬 더 워드의 개수를 10배 정도 늘리면 뭐를 보실 수 있습니까? 저기 100개 정도 될 때는 그래도 알고리즘별로 어느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밀리언 단어까지 가버리면은 그렇게 갭이 있긴 있지만 이미 95% 이상의 확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양들이 굉장히 늘어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빅데이터 분석에 오면은 업계에서는 두 가지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몽땅 쌓을 거냐, 빅데이터 레이크라고도 합니다. 데이터의 호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다 데이터를 그냥 몰아 넣을 거냐, 아니면 내가 고도의 통계 기법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잘 개발하면은 여기에서 효과가 나올 거냐. 이 두 가지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업계에서 빅데이터 쪽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느 한 곳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처럼 델 EMC는 하드웨어 기반의 벤더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컨설팅을 이끌어가면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인프라에 포커스를 둬서 빅데이터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글로벌 회사 둘, 어느 전자, SK, 오도 이렇게 부분들이 주로 제 고객들인데 거기에서는 기계에서 예를 들면 반도체다 이러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각각의 센서, 각각의 공정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빅데이터 레이크로 두고 여러 다양한 분석을 해서 수율을 조금만 높여도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조 단위가 되게 되는 이러한 산업에서 빅데이터를 하고 거기에서는 데이터를 모으고 어떻게 그 분석할 수 있도록 그 용량을 지원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 반면에 프로그래밍에 재능이 있고 통계학을 공부했고 젊고 이런 친구들은 저희 회사에 또 오고 싶어 하는 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오라고 해도 안 오고 다른 데 부티크 회사들에 가서 뭔가 알고리즘들을 막 개발하는데 전념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뭡니까? 여기서 심플한 알고리즘,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더라도 심플한 알고리즘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충분히 많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100밀리언, 1000밀리언 이렇게 데이터를 적용한다고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정확도나 효과가 아주 고도의 정치한 알고리즘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테스트하고 훈련하고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는 별로 없는 경우보다 훨씬 더 낫다. 이게 분석의 평가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바이고 오늘 말씀드리는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포커스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데이터에다가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를 가져올수록 좋다면 데이터를 어디에서 어떻게 수집하고 이번 강의에서도 있었죠. 컬렉션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저장하고 로딩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의 소스가 중요해집니다. 그 데이터 소스를 바로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IoT입니다. IoT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죠? IoT는 Internet of Things의 약자입니다. Internet of Things. 그런데 Things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십니까? 사물. 그런데 사실은 이 IoT에서의 Things는 사물이라고 해석을 하고 개념을 받아들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도의 여지가 있습니다. 미슬리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때 things는요, 얘가 센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센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 센서를 통해서 물리적인 환경, 아날로그 환경에 대한 주변의 변화라든지 주변에 대한 정보를 컬렉션하고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이제 데이터화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thing, 사물. 그래서 이때 인터넷 오브 띵스에 있어서의 thing은 사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건 개념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물리적인 환경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뜨거운 거야? 차가운 거야? 밝은 거야? 어두운 거야? 누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컨텍스트에 대한 역량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데이터화하고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컴퓨팅을 할 센스라는 게 그냥 센싱만 하는 게 아니라 컴퓨팅 할 수 있는 역량도 있는 것이 IoT에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센서는 과거에도 있어 왔죠. 바이메탈, 형광등 어느 정도 뜨거워지면 전원이 나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작동들도 있었죠. 예전에는 그걸 센서라고도 하고 굉장히 높은 기술인 것처럼 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 IoT에서 이야기하는 things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어빌리티가 있어야 되고요. 인터넷 오브 띵스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 컴퓨팅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서들이 커넥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커넥티비티 어빌리티가 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IoT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IoT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 예전에 그 전기난로에 있던 바이메탈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닌 거죠. Things come in many, estimate to be 1 trillion. Things의 그런데 개수가 몇 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조 개
2100년이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1에서부터 조까지 절대 못 쓰시고 돌아가실 겁니다. 아무리 이 오늘 청중 중에 가장 젊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예전에는 트랜지스터 개수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은 things의 개수로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트랜지스터의 개수보다 압축됐음에도 불구하고 1조 개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things는 커넥트 되어야 되고요. 예를 보시죠. 우산이 있습니다. 우산을 그렇죠.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30,000원짜리도 있고 10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우산의 품질을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어려운 전문 용어로 기지, 천의 재질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전문 용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비속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천의 재질이라든지 살이 몇 개 있느냐, 얼마나 촘촘히 있느냐, 얼마나 가벼우면서도 강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우산의 품질을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IoT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산이 만약에 보험회사와 연결되어 있다. 우산의 IoT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평상시처럼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우산은 IoT가 되어 있고 얘가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나라의 일기예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현관을 그냥 나가면 이 우산이 가장 저속한 표현으로는 부저를 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급으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날 잊지 말아주세요. 날 데려가 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산을 가지고 갔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래 여러 보험 상품이라든지 요즘 자동차도 Pay as you drive 이렇게 하듯이 우산과 보험회사가 연결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여러 다양한 비즈니스 케이스, 유스 케이스, 응용 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고 IoT를 바라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동차를 바라보시죠. 자동차는 우리가 엔진 오일, 휘발유 뭐 이런 거 생각하십니다만은 우리 IT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동차는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H자동차든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시면 맨 먼저 하는 것은 꽂아서 데이터부터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 데이터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일 뿐 아니라 그 안에는 수많은 시스템들이 있고 그 시스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또 이 자동차는 또 클라우드와 자동차 외부와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동, 오토메이티드라는 말과 오토나머스, 자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자동차나 심지어는 구글 이런 쪽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자율 자동차, 자율 운행 자동차에 대한 테스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와 오토나머스와 어떻게 다릅니까? 예전에 제가 사이버 대학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링이라든지를 강의할 때는 이것은 제가 주로 시험에 꼭 내던 문제였습니다. 오토메이션은 우리가 밴딩 머신에 동전을 넣으면 거기에서 커피나 음료가 나오는 거 이거는 그냥 자동입니다. 동전 넣으면 나오는 거죠. 자동입니다. 오토메이션입니다. 반면에 이 밴딩 머신이 주변의 온도라든지 빛이라든지 또 자기에게 들어오고 있는 스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판단을 하고 심지어는 와서 신용카드나 페이, 모바일 폰을 대는 고객의 취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적당한 온도, 어떤 사람은 아주 뜨거운 커피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미지근한 커피를 원하고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조율하고 알아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저희는 오토나머스, 자율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요즘의 자동차는 자동화는 물론이고 자율화를 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ADAS라고 용어로는 합니다만은
오토나머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뭐 이런 시스템, 이게 ADAS 이런 말로 우리 국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글로벌리는 AC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티드, 그 다음에 일렉트릭, 그래서 ACE입니다. 전기자동차, 연결된 자동차, 그 다음에 자율화된 자동차. 이게 자동차의 앞으로의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보는 관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360도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을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두 눈으로 몇 도를 보실 수 있습니까? 180도도 아마 못 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보고 옆에 보고 이렇게 하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저처럼 노안이 온 지 오래되어서 다초점 안경을 쓰신 분은 처음 다초점 안경을 썼을 때 익숙해지는 거에 어려움을 굉장히 겪게 되실 겁니다. 이때 비법 중에 하나는 원래 다초점 안경이요, 먼 거리라고 인식해야 되는 것이 1m거든요. 1m 이상 되는 것은 먼 거리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발밑은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키가 웬만만 하면 자기가 이렇게 고개 숙여서 봤을 때 1m보다는 멀어요. 그래서 다초점 안경을 쓰면은 되게 발 밑에서 땅이 푹푹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안경의 위쪽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눈을 깔고 발밑을 보기 때문에 돋보기로 봐서 땅이 푹푹 올라오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의 360도를 보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뭔가를 경험한다고 할 때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옛말입니다.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한다고 했을 때, 오늘 저에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봐주심에 대해서 매우 감사합니다만은 보기만 하고 계십니까? 제 음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제스처는요, 혹시 제 옆에 있다면 제가 어떤 향수를 발랐는지도 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듣는 거, 만져보는 거, 냄새, 맛보는 거, 또 그 다음에 눈으로만 볼 뿐만 아니라 실제 상상의 것을, 또 비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물리적인 세상에 있어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경험하는 부분의 IoT,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엣지라고 합니다. 맨 끝단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수많은 기술적인 요인들과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속 보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카메라가 있기도 하고요. 또 온도를 체크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속도를 센싱하기도 하고요. 여러 센서, 또 엣지단의 디바이스들을, 우리는 솔루션들을 또 가지고서 IoT에서, 여기에서 뭐를 합니까? 결국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360도 지각한다, 인식한다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줄곧 뭘 이야기해 왔습니까? 퍼시브 하는 거,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IoT로 가면은 인식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를 합니까? 커뮤니케이트를 합니다. 커뮤니케이트를 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도 주로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서로 눈으로 현재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반응을 보이고 단지 데이터를 컬렉션할 뿐만 아니라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말을 하듯이. 그게 새로운 IoT 영역에 있어서의 흐름입니다. IoT는 데이터 원천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IoT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는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일일이 입력하던 데이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볼륨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또 특징은, 예전에 입력하던 것은 주로 자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파벳, 한글, 숫자, 특수기호 정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IoT의 여러 센서에서 가져오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어디 한두 개이겠습니까?
카메라는 동영상 찍죠. 냄새는 어떻게 데이터화할까요? 뭐 이런 디지털에 있어서의 데이터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빅데이터를 공부하실 때 이미 초기에 저는 이제 지금은 델 EMC에 여러 해 있었습니다만은 IBM에 2008년부터 빅데이터 및 최적화 이 부분의 컨트리 리더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빅데이터면은 3V를 이야기했었죠. 뭡니까? 데이터의 볼륨, variety, 그 다음에 velocity, 속도 뭐 이렇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하나 더 붙여서 value를 넣어서 4V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variety 여기서는 diversity가 그야말로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IoT 부분에서 또한 이 IoT는 강력한 힘으로써 얘가 뭐를 하냐면 내가 센싱하고 내 주변에 있는 물리적인 세상에 대해서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두 개의 우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디지털 우주, 그것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IT의 기법들이 사용되는데 일단 IoT의 한 가지 역할은 실제 물리적인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는 아이가 IoT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디지털 이미지로부터 물리적인 상황에 대한 것을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겠습니까? 요즘 글로벌 트렌드 10개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거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굉장히 짓기에 힘과 돈과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퍼실리티.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 아니면 반도체의 메모리 생산 라인, 수조씩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몇 년이 걸려야 하나의 팹이 생깁니다. 포항제철의 연료, 냉연 이런 곳. 이런 부분들은 실제 물리적으로 놓고 거기에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뭔가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센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디지털로 똑같은 쌍둥이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바꿔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본 다음에 그것을 바꿔보고 여기에서 검증된 거를 실제 물리적인 상황에다가 적용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요소 중에 하나가 IoT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래서 디지털 우주와 물리적인 우주를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있어서 IoT까지 봤습니다. AI, ML, DL은 실제 make sense, 분석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그 역할이 있는 반면에 AI, ML, DL이 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에 가장 대표격으로 Io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된 거를 실제 분석, IoT를 통해서 소싱을 해서 AI, ML, DL을 통해서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우주에 빠져 들어가 보는 때입니다. 이때 살펴볼 부분이 AR, VR입니다. AR은 뭐고 VR은 뭡니까? AR은 증강현실이고 VR은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입니다. AR과 VR은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 월드로부터, 우주로부터 바깥에 위치하게 되면 그거는 증강현실입니다. 내가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은 VR, 가상현실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VR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거는 이미 1987년도였습니다. 맨 처음 활용된 영역은 항공, 그 다음에 우주,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우주 승무원들을 훈련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VR을 적용을 했고요. 왜 주로 항공 우주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까?
필요한데 실제 그 환경으로 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초기 기술이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투자할 만한 능력이 되고 이러니까 이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미 육군에서 실제 가상현실을 가지고서 이제 조종사들의 플라이트 훈련을 한 이런 부분들이 초기의 응용 예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이 오면서는 이것들이 아주 일반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남녀가 썸을 타다가 그래 우리 사귀읍시다 해서 하면은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1일 이러듯이 첫 해가 VR에도 1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2016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VR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AR의 경우는요, 1992년도에 처음 생겨났습니다. 주로 이제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어떻게 수선하느냐, 픽스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먼저 활용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또 역시 2016년을 1년으로 만들었던 여기서 안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엘리베이터 타서도 제 자랑을 잠깐 해보면 제 사무실이 역삼역과 연결되어 있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의 17층에 있습니다. 임원이어서 사무실에 그 빌딩의 구석이라고 하면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이 두 면이 창인 부분이죠. 그리고 구석입니다. 그 구석 바깥쪽 분수대 쪽에가 그 포켓몬의 이 시간만 지나면은 알을 만들어내는 이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담배 피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그걸 정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일하면서도 그냥 놔두면 한 15분마다 계속 이게 쌓여 나가서 굉장히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금방 질리긴 했죠. 아마 이러고 다니다가 이거 하다가 다친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VR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머시브, 흠뻑 빠진 이제 이 요즘의 영어로 하면 이거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업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 정도 영어 어휘를 아셔야 되는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Immersive Experience라고 합니다. Immersive라고 합니다. 이거 익숙하시죠? 앞으로 가고 고개를 들고 내리고 그 효과를 하는 거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안 보이는 건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보고 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화살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모션 익스피리언스가 계속 연속적으로 돼서 360도 완전히 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VR에서 보는 그런 화면들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HMD, Head Mounted Display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핵심은 그런 VR, AR, Immersive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360도 뷰 또 이 부분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요즘 우리는 이제 X-Reality랍니다. 이때 X는 뭐냐면은 변수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도 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AR 하면은 여기 증강현실입니다. 그 X가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Reality 이러기도 하고 VR 그래서 V-Reality, MR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Mixed Reality. 그 다음에 요즘은 SR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체 현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더 발달되는 것은 홀로그램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스펙트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강현실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고 이미 우리는 X-Reality, AR, VR,
MR, SR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엑스리얼리티를 통해서 여러 앞에서 보셨던 부분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들의 사용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인더스트리나 이런 것들은 저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하나의 고객들이 김 부사장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하고 물어오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맨 먼저 뭘 봅니까? 게이밍에서 VR, AR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에서 하고 있죠. 심지어는요, 병을 치료할 때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너무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을 죽여야 분이 풀리는데 죽이면 어려워질 것 같고 이때 그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서 힐링이 되는 경험, 이런 것들에서 VR을 활용하는 예들도 이미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활용 예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AR, VR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보셨던 물리적인 우주뿐만 아니라 그죠? 디지털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한 것과 지금부터 할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 다음에 애널리틱스를 활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 맨 먼저 어떻게 할 거냐. 제 발표 순서와는 달리 시스템의 흐름으로 보면은 데이터를 컬렉션합니다. 컬렉션하기 위해서는 입력을 하든지 센싱을 하든지 해야 되고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린 게 IoT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IoT를 통해서 센싱하고 데이터화한 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할 때 AI, ML, DL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의 알고리즘과 결과를 가지고서 실제 디지털 우주에 들어가서 그 경험을 하는 거, 이것을 VR, AR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액션을 하는 거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센스하고 make sense하고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이러면은 do you understand?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외국인 회사에 오래 있다 보면은 많은 현지 사람들이 does it make sense? make sense to you?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되니?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지만은 이해되세요? 이럴 때도 make sens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sense하고 make sense하고 액션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IoT, AI, ML, DL, 그 다음에 VR, AR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교양으로서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석, 또 요즘 새로운 기술의 트렌드 이렇게 볼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로보틱스입니다. 저 사람이 어디까지 갈 거야 이러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갈 생각입니다. 로보틱스도 역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things의 시스템의 시스템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도 AI가 일반적 AI가 아니라 고도에 정치한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동작, 로코모션이라든지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 것이 로보틱스입니다. 그런데 이 로보틱스가 활용되고 적용되는 것이 초기에는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들은 산업 영역에서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뉴팩처링 인더스트리로 가면은 화두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더스트리 4.0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체, 독일의 제조업체에서 보쉬라든지 이런 데에서 먼저 나왔던 개념입니다. 인더스트리얼에서의 로보틱스의 활용예가 있나 하면은 이제는 이 로보틱스 부분이 컬래버리티브 앤 소셜 부분까지 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죄송하게도 하자면 저는 재주가 없어서 아름다운 딸을 낳지 못했습니다. 불구죠. 아들만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만 둘을 낳은 아버지의 비애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있으면은 비서도 있고 여러 직원들도 있고 이렇지만 집에만 돌아가면 제가 돌아가자마자 나는 이제 퇴근합니다 하는 아내와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아이들과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면 군대 가버리고 이제 아무튼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매우 뭐 한 마리라도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그 순간에 4등 시민이 아니라 5등 시민이 될 위험이 있어서 차마 그것도 하지 못하는 비애를 겪게 됩니다. 이때 배신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본에서 유행하는 저러한 사진, 강아지 사진의 제공업체는 소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업사이드도 있죠. 로보틱스가 주로 적용되는 게 어느 영역입니까? 이제 반복적이고 단순하고 이러한 일을 할 때 로봇가 잘할 거야. 이건 당연히 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굉장히 많은 복잡한 데이터의 연상과 정치한 작업을 해야 할 때 이런 때도 이런 부분들이 로보틱스가 활용되고 있는 것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로봇 이야기 나오면 그 다음에 주로 뭘 걱정하세요? 나는 이른바 호모 이렉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호모 사피엔스 자랑스러운 지혜로운 호모 사피엔스가 됐는데 그러면 로보틱스가 이렇게 창고를 하면 창고는 주로 전염병에 쓰는 어휘이긴 합니다만은 창고를 하면 나 같은 호모 사피엔스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복잡하거나 아주 예외적인 상황들을 이제 푸는 부분에 사람이 하게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executive decision 회사에서도요 단순한 일은 어드민이나 젊은 직원들이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일을 본인들이 결정해버리고 저에게 보고를 안 하면 그거는 해고 사유가 될 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결정은 임원이 해야 되는 거죠. Executive Decision은 로봇한테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로봇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간을 만든 사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듯이 로봇을 만든 사람은 사람입니다. 로봇을 더 진화시켜 나가는 것은 자가 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사람이 그거를 더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 이게 호모 사피엔스가 해야 될 일이지 로봇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싸우는 것은 별로 길이 아니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을 지금부터 차트를 넘기면서 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로봇이 사람을 절대 대체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로봇이 내 일자리를 빼앗을 거야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과연 사람을 대체하는 걸까요? 그보다는 사실은 뭐였냐면요. 로봇이 충분히 성장해가지고 자기 일을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람이 로봇이 해야 할 일을 채워왔던 겁니다. 제가 말장난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로봇이 빼앗는다고 생각하시지만은 바꿔 생각하시면 로봇에게나 시켜야 될 일을 위대하신 사람이 해오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은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하듯이 사람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로봇은 로봇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세상. 이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세상이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물리적인 우주와 디지털 우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먼과 머신의 파트너십은 지금까지 역사 일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그때마다 기계가 사람의 일을 빼앗는다는 두려움은 있어왔죠. 그렇죠. 돌을 깎아서 하던 때부터 청동기를 만들면서 철기를 만들면서 그러다가 산업혁명에서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동력과
움직이는 물건은 바로 붙어 있어야 돼. 이러던 시대에서 전기가 발견돼서 에너지의 원청과 실제 사용하는 전은 떨어져 있어도 돼. 이러한 큰 변화에서부터 요즘 휴대폰의 모빌리티까지 우리는 굉장한 변화를 여러 혁명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겪어왔습니다. 그 과정들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과 기계와 어떠한 경쟁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가지고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갈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로보틱스에 오더라도 기승전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기 강의를 정말 잘 선택하셔서 잘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승전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로보틱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지만은 거기에서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IoT, 센싱 해야죠. AI, ML, DL, VR, AR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역시 대용량 데이터 그리고 대용량의 컴퓨팅 파워, 프로세싱 파워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액셀러레이터 스포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컴퓨트하는 애를 CPU라고 합니다. 그죠? 딴따단딴 뭐 인텔 인사이드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CPU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하나 조립하려면 CPU에다가 돈을 잘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뭐 i5, i7, i9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서운하신 분을 위해서 풀어드리면은 중앙 처리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PU입니다. 그런데요, 이 CPU는 여러 X 리얼리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GPU라는 게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러면서 파밍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고 GPU가 용산에서 동이 났다 뭐 이러기도 하고, 글로벌로 N 모 회사가 뭐 주가가 엄청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다 GPU입니다. Graphical Processing Unit이십니다. GPU가 있습니다. GPU는 기본적으로 플로팅, 부동소수점 연산 뭐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건데 좀 더 살펴보면서 보시죠.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GPU 알면은 그래도 이 업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ITC 월드에 일가견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FPGA, 이것은 CPU인데 프로그래머블 한 CPU를 만든다라든지 말씀드렸던 GPU, TPU 뭐 이런 것들로 이미 새로운 프로세싱의 부분들이 업계에서는 양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만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프로세싱 파워가 어디에든지 있게 되는 IoT, 아까 1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프로세싱 파워가 어느 곳에든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민주화가 가져오는 환경은 그야말로 프로세싱 파워가 영어로 퍼베이시브해진다 하는 것들입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엣지, 코어, 우리가 아까 IoT 있는 데를 엣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코어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옮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졸개 최면에 걸려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IT에 있어서는 우리 유행도 그렇잖아요. 남자의 넥타이도 그렇습니다. 폭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그러나 거기에 좁아졌다고 예전 좁을 때 했던 거 메고 나간다고 첨단의 유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달라지죠. 여성의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고
IT도 패션이 지금까지 중앙화, 분산화, 중앙화, 분산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저는 IBM에서 직장 생활의 두 번째 은행원으로 시작했다가 IBM에 90년 말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메인프레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클라이언트 서버 뭐 이렇게 나오면서 분산 환경으로 갔다가 미니 컴퓨터라는 게 나왔다가 1990년대 중반쯤에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다가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서 우리는 이제 내가 이 아키텍처의 이 방황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로버스트하다고 하는데 아키텍처에서는 튼튼해요. 시스템이 장애날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끝났어요. 이제 나 여기에 땅을 팔래, 집을 지을래 생각했는데 웬걸요 IoT가 나오면서 도로 분산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Centralized 땡입니다. 이것만으로 시스템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IoT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한 곳에다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데이터 클라우드라고 해서 뭐 중국에 있는 데다 옮겨놔도 된다? 절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한 군데 아니고요. 밴드위드 때문에도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부담되어서 모든 데이터를 다 중앙에 갖다 놓는다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시스템들도 있어서 걔들은 중앙으로 모으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안 때문에도 어디 한 바구니에다가 다 담을 필요 없습니다. 모든 달걀을. 이런 부분 때문에도 중앙화로 정말 100% 다 갈 거다. 이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분산으로 다 갈까요? 인터넷, 클라이언트 서버, IoT, 엣지 컴퓨팅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 중간에 중간에도 아니고요. 센트럴라이즈드는 센트럴라이즈드대로, 분산은 분산대로, 또 그것들 간에 엮는 것은 엮는 것대로 모든 것이 다 있게 되는 시스템의 환경을 우리는 훨씬 더 most likely한 미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엣지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각각의 로컬에서 있는 것이 기본적이고 글로벌로는 그 노멀한 것을 넘어선 요건이 있을 때 글로벌로 통합하는 환경으로 가져가고 반면에 분석도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 옆에 둡니다. 여러분,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보셨죠?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그래비티를 중력. 그런데 우리가 오늘 물리적 우주와 디지털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듯이 중력에도요. 데이터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내는 말 아니고 업계에 또 일반화된 개념입니다. 뭐겠습니까? 데이터 중력이라면 우리가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데이터가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컴퓨팅을 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스스로 자기를 컴퓨팅하는 역량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게 데이터 그래비티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 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잡한 개념을 왜 이야기하세요, 아저씨? 이러실 수도 있지만 왜 중요하냐면요. 가령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스템을 보세요. DBMS라는 애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죠. 이것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DBMS의 고객은 뭡니까?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프로그램 업무들이죠. 이 업무는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예전에는 자기가 파일 만들어서 저장하던 것을 DBMS라는 어플리케이션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DBMS가 데이터를 또 관리 쓰고 지우고 읽고 해가지고 답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서 어플리케이션이 또 작동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데이터가 어플리케이션과 굉장히 먼 곳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둡을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직 자세히 모르시더라도 이 강의를 보실 때쯤 되어서는 제가 커리큘럼을 봤습니다만 하둡에 대해서 이미 공부하신 다음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둡의 기본 개념 중에 MR이라는 게 있습니다. Map Reduce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DBMS가 처리하던 것과 하둡의 MR이 다른 것은 뭐냐면요.
DBMS는 굉장히 기계가 커야 됩니다.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의 요청을 인티그리티를 포함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토리지도 굉장히 하이엔드 스토리지를 씁니다. 비싼 거를. 그런데 하둡의 기계들을 보면은 작아도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바로 컴퓨트를 놉니다. 대신에 얘가 하는 일을 매우 단순하게 해줍니다. 뭐만 합니까? 매핑만 하게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사전을 가지고서 단어 찾는 거 할 때 뭐 한다라든지 뭐 책에서 어느 글자가 몇 개나 나오는지를 얼마나 빨리 할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이 굉장히 속기사가 빨리 넘기는 방법보다는 그죠? 10명이 50페이지씩, 뭐 20페이지씩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읽어가지고 숫자 센 다음에 숫자만 모으는 게 훨씬 빠르듯이 매핑이라고 하는 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페이지만 읽는 역할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reducing 하는 이쪽 별도 노드에서 그것을 받아서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때 데이터에 가장 가깝게 컴퓨터 기능을 놓는 거, 이게 바로 데이터 그래비티입니다. 아까 IoT가 데이터를 센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컴퓨터 기능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센싱한 다음에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바로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될 경우가 앞으로의 아까 보셨던 응용 내에서는 태반입니다. 그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코어나 클라우드에 갖다 놓고 거기에서 고도의 정치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분석을 해서 딱 주면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해서 어느 지역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너무 늦어버리는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에 가까운 곳에 컴퓨터 기능을 놓는다. 이게 데이터 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애널리틱스는 각각의 데이터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에서는 단순한 그렇게 로컬로만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가상화한 데이터와 또한 분석들이 서로 관계를 패브릭이라고 하는 것은 촘촘히 천처럼 옷감 짜듯이 얽혀있는 그런 관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로컬 애널리틱스가 분산해서 계산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 하는 부분들을 Federated Analysis 그럽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시스템에 있어서 지금까지 두 가지의 추를 생각해 봤습니다. 집중화, 중앙화, 분산화. 둘 다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들을 연계한 Federation도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컴퓨팅 파워에 대해서 가져가는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컴퓨팅의 모드가 있는 겁니다. Centralized, Distributed, Federated 이런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세싱, 컴퓨터가 굉장히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파워 자체는 분산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분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요, DBMS일 때는요, DBA라고 하는 사람의 권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DBA한테 가끔가다 점심도 사줘야 테이블 만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좀 빠릿빠릿하게 해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분산으로 간다는 것은 파워, 권력이 분산된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이야기 나오면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뭡니까? 중앙 원장이라는 게 없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분산된 권력들입니다. 블록체인. 또 생각해보면 화면에 5G Force 어떻게 그렇습니까? 분산되어 있는 것들은 서로 네트워크로 커넥션이 중요해집니다. 그때 밴드위드가 느리면은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G가 가져오는 새로운 세상.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에 있어서도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퀀텀 컴퓨팅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엑셀러레이션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 행성들이 있습니다만은
모네타이제이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아름다운 초록별의 모네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여러 힘들이 강렬한 임팩트를 주게 됩니다. 그걸 임펄스라고 하는데, 임펄스는 얼마나 그 강력한 힘이 기존에 있던 모멘텀, 그 상태를, 한 사물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얼마나 크냐, 이걸 우리가 임펄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임펄스를 생각할 때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서 요즘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벨 애널리틱스는 노벨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소설 이런 부분일 텐데, 컨텍스트, 문맥, 단순 숫자의 분석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측면들이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애널리틱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사건이 벌어지면 저 하얀 옷을 입고 손에 장갑을 낀 사람이 가서 사건 현장을 사진을 찍고 번호를 매깁니다. 그죠? 이 사람은 사진 찍어서 지금 뭘 찾을까요? 살인의 기억. 따다단 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분석을 한다고 보면 사람이 그 사진을 고해상도로 인화해서 보든지, 아니면 컴퓨터한테 그것을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빛을 가지고서 그것을 분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워도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인생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색깔을 인식한다 하면은, 우리가 컴퓨터에서도 RGB라고 하죠. 어떻게 됩니까? Red, Green, Blue. 그 다음에 저기에 색깔을 흰색 칠해놨습니다만은 알파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알파는 너무 많이 나가서 빼고 3개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색을 정의하는데 3바이트 가지고서도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색깔을 피처의 F를 이용해서 FR, FG, FB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깔별로도 이것들이 전부 다 2 아니면 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웨이트를 두고서 수많은 색들이 3개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웨이트도 하나의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 곱하기 피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나온 거를 가지고서 이게 무슨 색이야? P는 무슨 색일까요? 여기서 잠깐 격기로 빠져보면, 저는 군대를 조금 편해볼까 하고 미 8군을 갔습니다. 한국군에서 훈련받으면서도 좋은 부대, 편안한 부대에 가기 위해서 잠자라고 하면은 취침 후 30분 이동병력 없다 한 시간이 끝나면 화장실 가가지고 불 켜진 데가 화장실밖에 없어서 거기에서 영어 사전을 외워가지고 매우 훌륭한 성적은 받았으나 가라는 곳이 JSA나 한국군 연락장교단 뭐 이런 데밖에 없어서 거기를 마다하다가 결국 가게 된 곳이 용산에 있는 보병부대였습니다. 용산에 유일하게 있는 보병부대에 재수없이 떨어졌습니다만 보병이었기 때문에 여러 컨테스트를 해서 AFKM 보다 보면은 이번 분계 병사 해가지고 한국 군사 병사의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도 응모해서 되기도 하고 이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험을 보다 보면은 동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동상에 걸리면 여러분 피부가 어떤 색깔로 변합니까? 동상에 걸려보신 적이 없어서 그러면 동상은 없죠. 우리가 사실. 그러면 얼음 베긴다고 해보시죠. 얼음 베기면은 어떻게 색깔이 변할까요? 추운 데 나가시면 피부가 붉게 변합니다. 그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더 심해지면 이제 괴사해서 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피부가 추위에 노출되게 되면 붉게 변하는데요. 백인은 어떻게 변할까요? 붉게 변합니다. 자, 그러면 흑인은 어떻게 변할까요? 회색으로 변합니다. 추위에 노출되면. 이제 미8군은 시험 하나를 보려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황인종이나 백인종은 붉게 변하고 흑인은 회색으로 변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색깔 이야기하다가 수많은 색깔을 해야 되는 펑션들이 신경망에서 이런 부분들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두기도 하고 이것처럼 그냥 완전 1은 1, 레드는 1, 나머지 그린과 블루는 0 이러면 이건 무슨 색깔이요? 붉은색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피처를 훈련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만 볼 것이냐 아니면 더 정치한 방법으로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정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하냐면 사람의 두뇌처럼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앞에서는 하나,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인공지능 또 이 부분에 가면은 레이어, 노드, 히든 노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문 용어로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오늘 이거를 제가 다룰 생각은 1도 없고 이제 이런 식의 여러 신경망이 적용됩니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건 뭡니까? 어느 사진에는 피가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볼 때 앞에서 보셨듯이 한 번에 한 픽셀씩만 봐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RGB 값 얼마 이래가지고 무슨 색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나의 화면, 사진이라고 하면 그게 가령 이 사진은 RGB 값 얼마 이러면 그게 사실을 충분히 반영한 걸까요? 아닐 거잖아요. 하나의 사진에도 여러 자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픽셀이라는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픽셀의 크기와 개수가 어떻게 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픽셀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게 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4x4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라보면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 보는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더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RGB 값을 바라보는 것을 64x64로 늘린다든지 심지어는 128로 늘려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하려고 있는 이야기는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시스템이 컴퓨터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어나가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기술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부분에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레이어에 한 이미지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한 레이어에 또 한 이미지지만은 yes 값이냐 no 값이냐로 두 가지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바라보면 멀티플 레이어를 가지고서 여러 단계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셨듯이 그래서 원 픽셀 멀티플 레이어 또 멀티플 이미지를 멀티플 레이어로 분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다양하게 시계 방향으로 1번에서부터 4번까지 돌아가면서 실제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양, 훈련의 양, 컴퓨팅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노벨 애널리틱스는 컨텍스트,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데이터 값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장의 사진, 거기로부터 피가 있어 없어, 피 색깔이 얼마나 붉어 이런 것들을 판단해 나가는 컨텍스트 분석을 하기 위한 분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는 게 노벨 애널리틱스였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기사는 요즘은 기자가 안 쓰고 인공지능이 써요 한다라든지 소설도 작가가 베스트셀러를 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훨씬 더 베스트셀러를 만든다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갈 수 있는 게 노벨 애널리틱스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데이터가 매우 커져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AI, ML, DL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AI의 경우는요. 데이터가 늘어나더라도 그 정확도가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딥러닝으로 가면서는 그것들이 훨씬 더 선형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딥러닝에 있어서도 정치한 고도의 신경망, 그 다음에 중간, 또 초보적인 거 이렇게 여러 다양한 레벨들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어려운 이야기 해가지고 잘난 척 하려고? 아닙니다. 여기 먼저 써 있는 말을 보세요. Right after learning enough. 사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다른 애들처럼 이성도 사귀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음주 가무도 즐기고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대학교에 내가 목표하는 과에 가기만 하면 내 인생은 그대로 그냥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그 다음에도 있었고 하필 제가 경제과를 나왔는데 그냥 그쪽에 있었으면 계속 그래도 예전에 안 거 쌓이는 경험 가지고 버텼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IT로 옮긴 겁니다. 이 IT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오늘 알고 있는 것은 내일 그 이야기를 하면은 전문 용어로 죄송합니다.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업계에서 일해 오고 있는 겁니다. 러닝,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한다고 하는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업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그렇습니다. Right after learning enough. 충분히 공부하고 나면 됐어. 이 시대는 거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Right after never.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알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배우기를 멈출 수 있는 적절한 때라는 것은 이제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AML, 그 다음에 곡선도 어느 정도 그냥 머추어 해가지고 멈춰버리면 되는데 이것이 데이터의 양을 또 늘려나갈수록 그것들이 계속 정체해지면은 데이터를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새로운 분석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환경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늘리면 데이터만 늘리면 될까요?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리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리틀스 러 하는 리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주로 식당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식당에 막 오는 줄의 길이를 어떻게 볼 거냐? 식당에 막 오는 사람과 식당 안에서 밥 먹느라고 소요되는 시간, 이거의 곱이 줄의 길이다. 이런 식으로들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거의 핵심 인사이트는 뭐냐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식당 안에 머무는 시간을 줄일까? 그러니까 주문을 줄 섰을 때 미리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재료를 단순한다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우리는 그 다음에 그걸 연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리틀스 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지와 컴퓨터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보셨던 CPU와 GPU라는 게 함께 들어와 있고 예전에는 컴퓨터를 조립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딱 PC를 뜯어보면 누가 봐도 가장 뜨겁고 뺑 돌아가는 옆에 있는 CPU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메모리를 꽂는 데가 있었고 넙죽한 스토리지가 있었고 이런데 요즘은 게임 좀 한다 치려면은 GPU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GPU의 단위는요, 플롭스라고 하는데 이 플롭스라고 하는 것은 플로팅입니다. 그래서 부동소 시점 연산을 잘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CPU도 요즘은 하나가 아니라 CPU 안에도 코어가 여러 개이고 또 CPU도 멀티 CPU로 가기도 하고요. 그 CPU를 지원하는 GPU들을 여러 개 붙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노드가 그런 것들을 또 따로 떼가지고 그것들끼리 컴퓨팅하게 하기도 하고요. 노드라 하면 하나의 전문용어로 렉 안에 있는 여러 노드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 노드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토리지의 퍼포먼스가 이렇게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컴퓨터 기능을 함께 제공해 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것들이 실제 CPU와 GPU와 인프라를 만들면서 이것들을 저희 회사 같으면은 레디 아키텍처다 뭐 이래가지고 그것들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미리 서버를 구성해 놓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는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그렇고요. 핵심 테이크어웨이 여기에서 제가 쭉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넘어간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용량들도 필요하고 그것들을 기존의 방식으로 그냥 늘려나가는 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CPU뿐만 아니라 GPU 같은 새로운 부분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개 병렬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들 또 복잡한 시스템의 환경을 일일이 따로 사가지고 그냥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최적화한 구성들로 만들어서 이제 제품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것을 지원하는 요즘의 IT 업계의 트렌드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크기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S전자가 저희의 고객이기도 하고 저희가 S전자의 굉장히 큰 바이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물건을 사주시는 분도 계시고 저한테 물건을 파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하면은 저희에게 물건을 파는 분이 오셔서 우리는 앞으로 제품 로드맵이 이렇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십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얼마나 이 하나의 샌드 메모리가 낸드가 얼마나 SSD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요즘은 요만한 거에 뭐 테라 이런 거 요만한 거에 페타 뭐 이런 거는 이미 양산을 안 할 뿐이지 이미 되어 있고 로드맵도 있고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그 GPU를 통해서 연산해야 되는 그 요건들 자체는 또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PU와 GPU와 역할을 나누어서 합니다. 아까 제가 쭉 설명한 거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은 CPU와 GPU는 어떻게 다르냐면 CPU는 원래부터 있던 거잖아요. 얘들이 주로 사용하는 힘의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냐면 CPU는 꼭 정해진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하다 보면 인터럽트,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인터럽트라는 표현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 때마다 CPU 인터럽트 되어서 CPU가 통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컴퓨팅 파워를 씁니다. 일반적인 CPU는 얘가 연산하는 애입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프로세스라든지 잡이라든지 연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데 많은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거의 뭐 40%에 육박하는 힘을 컨트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GPU로 오면은 이건 부동소수점 연산 전문 프로세싱 유닛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컴퓨팅에 많은 힘을 쏟고 컨트롤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계산이 매우 제한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CPU 빼고 GPU만 꽂는 게 아니고 GPU가 좋기만 한 게 아니고요. CPU 있고 GPU가 잘할 수 있는 것을 CPU가 GPU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컴퓨팅 파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끝나갈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우리는 디지털 우주, 그 다음에 분석의 은하, 데이터계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뭡니까? 거의 모자이크 보는 것 같죠. 어떤 상태일까요? 그냥 오늘 현재에 중심해서 오늘이 내일도 계속 갈 거야 생각하시고 그냥 오늘의 디지털 이미지, 디지털
월드, 디지털 우주에만 익숙해지신다면 우리가 이 밝아오는 시대에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그림일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탐험해왔듯이 푹 빠져서 여행해왔듯이 디지털 우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거를 활용하고 하는 쪽으로 간다고 보면은 이러한 그림을 보시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서론으로서 말씀드린 부분이었고 원래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요약편에 대해서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 데이터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람과 기계가 어떻게 서로 협력 관계를 맺어왔는지에 대해서 쭉 역사적으로 훑어온 과정이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주는 공간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에 대한 것도 함께 다뤄온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혁신을 한다, 이노베이션을 한다고 할 때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게 센스, make sense, act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센스에 대해서는 IoT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센스 하면 우리는 IoT 하면 인터넷 오브 things라고 합니다만은 things입니까? 사물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거는 컨셉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걔는 센서가 있고 컴퓨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가 있고 그래서 왜 IoT를 가지고 그런 걸 합니까? 결국은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랬고요. 그것들이 활용되는 요소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센스 다음엔 뭐겠습니까? make sense 해야 됩니다. 그런데 IoT에 있어서는 한 가지 좀 더 보면은 엣지 분산과 클라우드 이것은 너무 전문적인 용어여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서요. make sense 하기 위해서는 AI, ML 또 아까 DL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AI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영역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관점에서 AI가 적용되는 거,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거, 그 다음에 IT 인프라에 적용하는 거, 이러한 영역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유저 익스피리언스 부분을 AI로 이네이블링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강아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했던 그런 부분이 있죠. 소셜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했고요. 비즈니스 관점으로 가면은 여기에서는 프로세스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라든지 고객 지원할 때 누구한테 어느 상담자를 연결할 거냐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굳이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디스패치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갑니다. IT, 이것은 그러니까 개개인, 민간에서 사용하는 거, 기업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IT 업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AI에 의해서 최적화된 인프라 부분 이런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저장장치에 대해서 하드디스크 아시죠? 그 다음에 요즘 SSD라는 게 나와서 메모리가 이렇게 작은 것이 30TB도 되고 이런데 이런 것도 들어서 아시죠? 하드디스크가 데이터를 어떻게 읽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주로 이제 유도전기, 우리가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면 전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장 디스크가 돌면서 거기에서 전기가 발생되는 전기를 가지고서 데이터가 5비트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이걸 하는 것이 원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로 가면은 일반적인 하드디스크는 민간에서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1분에 7,500번 정도 도는 게 가장 비싼 겁니다. 기업용으로 가면은 1분에 15,000번까지 돕니다. 그런데 이 15,000번을 도는 기술이 10몇 년 전에 거기까지 올라오고 지난 10수년 동안에 전혀 기술의 발전이 없습니다. 델 EMC의 EMC는 그쪽에 글로벌 세계 넘버원인데 모든 서비스가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드디스크는 1분에 15,000번을 도는 거에 대해서 상상이 되십니까? 1분에 15,000번 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빨리 돕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빨리 전기를 체크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값을 찾아내고 쓰고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하드디스크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PC에는 하나나 두 개 뭐 이렇게 하드디스크 있으니까 CPU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지만 기업용 데이터로 가면은 수만 개의 하드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의 컴퓨터가 그것만 관리하는 컴퓨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버나 컴퓨터 기능은 이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쓰세요, 읽어주세요를 요청하고 얘가 그 디스크에 쓰는 것들은 알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캐시 메모리도 크게 가지고 있고 이런데 이 전체 시스템을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와 스토리지가 어떻게 달라요? 디스크는 그냥 하나하나 쓰는 막 디스크들이고 그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별도의 컴퓨터로서 가지고 있는 그게 스토리지고 저희가 주로 하는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그런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디스크가 수만 개가 있으면 어떤 데이터는 막 쓰다 보면 5년 전에 쓰고 한 번도 안 읽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디스크는요 5년 동안 한 번도 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감사가 나왔다라든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야지 해가지고 읽게 해주세요 하면 어플리케이션은 알 수가 없죠. 오케이 언제껏 데이터 읽어주세요 하고 딱 던지면은 그때 비로소 5년 만에 기지개 켜고 얘가 도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도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 가만히 있던 물리적인 모터에 의해서 돕니다. 얘가 5년 만에 처음 핑 도는 순간에 이 얇은 그 판은 자기장에 그 데이터 저장된 것은 깨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이 폴트가 나고 그래서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거에서 데이터 값을 주기 위해서 뭐 레이드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스토리지 업계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고급 좋은 스토리지로 가면 뭐를 하냐면 그래서 데이터를 모읍니다. 수만 개의 스토리 디스크들이 있으면 얘는 언제 마지막으로 돌았어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체크해봐서 얘는 돈지 서너 달 됐어. 그러면 아무 읽으라고도 안 했는데 한 번씩 돌려줍니다. 괜히. 자동차도 그냥 세워놓고 몇 달 지나면 배터리 방전되고 뭐 어려움이 있어서 가끔 시동을 걸어줘야 돼요 하듯이 하드디스크라는 애도 그런 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누가 합니까? 인공지능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스토리지를 여러 수많은 서버와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예전에는 저희 델 EMC의 스토리지를 사면 스토리지가 전산실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박스를 뜯으면 기계 속에서 사람이 튀어나온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넣어서 기계에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다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중요하고 제 팀의 가치가 굉장히 높고 이랬는데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인공지능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도록 바꿔나가고 있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IT 인프라 관점에서도 AI, ML, 맥센스 영역들이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시성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능하게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가운데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능이 필요하고 또 인프라 소프트웨어, 멀티클라우드 이런 환경들도 필요합니다. 이거고 액트는 AR, VR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이머스, 마인드 밴딩이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마인드 밴딩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에 빠진, 환각에 빠진 미친 건 아닌데 그냥 환상을 보는 뭐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VR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까지 컴퓨터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위치를 놓고 보면 원래는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은행원을 80년대 후반에 하다가 90년에 IBM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회사가 어떤 데인가 알아보려고 IBM에 다니는 선배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회사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일요일 오후에 회사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와. 그래서 갔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계실에 또 사무실에 앉아서 엄청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휴일도 없어요. 뭐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이제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컴퓨터를 가지고서 미리 자기 기술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있는 곳이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단말이라는 게 회사에 와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특정 장소에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동 휴대형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이머스 환경으로 VR, AR로 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기계와의 파트너십이 예전에는 만나려면 기계는 여기 있고 그곳에 찾아 뵈어야 됐고 때로는 들고 다녀야 됐으나 이제는 어느 곳에나 있는 이러한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AR, VR의 활용 영역은 우리가 AR, VR 하면은 맨 먼저 생각하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이런 거. 왜 사람들은 VR에 빠지면 입을 벌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주로 이용되는 영역은 게임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산업 영역과 또 치료 이런 부분 또 새로운 경험, 즐거움 이런 영역에서 그런 영역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이러한 IT 혁신,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때는 대개 세 가지 영역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여기 보시는 IaaS, PaaS 이건 또 뭐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클라우드를 좀 접해본 분들은 당연히 아는 단어입니다. 클라우드로 가면 맨 먼저 인프라스트럭처 as a 서비스, 그래서 IaaS.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as a 서비스, 그래서 PaaS. 또 요새는 컨테이너 as a 서비스, 그래서 CaaS.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인프라스트럭처 쪽에서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이쪽으로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모델에서 이제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요, 전산실 가면 우리 기업들의 IT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보안, 개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업무팀 이야기하고, 운영,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세 개가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는 디자인, 설계. 하나는 빌드, 디벨롭, 구축. 하나는 오퍼레이팅, 운영, 설계, 구축, 운영.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IT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의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쪽으로 가면 이 설계와 구축이 하는 역할의 비중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거가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라 회사 내부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더라도 구축 이 부분의 역할은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운영 모델을 급격하게 바꿔야 될 필요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디지털 혁신과 IT 혁신을 추진할 때 인프라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운영 모델을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갑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볼 때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는 게 요즘 제 팀들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하나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주 치사합니다. 치사하다고 하는 것은 변명과 여러 설명을 들어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인 이슈가 돈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유지보수 해나가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거냐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범죄가 일어나도 사진 찍고 프로파일링을 하죠.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프로파일링 작업을 합니다. 왜 합니까? 돈 때문에. 프로파일링을 한 결과를 가지고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한 다음에 맨 먼저 뭐를 하냐면 리타이어, 명퇴시킬 거를 먼저 찾아냅니다. 두 회사가 합병을 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컨설팅을 해보면 약 40% 정도의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선셋 시켜도 됩니다. 선셋 시킨다고 해서 무작정 내리는 건 아니고 비록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거래 안 일으킨 어플리케이션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데이터를 싼 스토리지에다 몰아넣고 그 데이터를 읽을 때 예전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읽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XML화 해가지고 표준 XML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게만 해놓고 어플리케이션 유지 보수는 끝내버립니다. 일반적인 회사라고 하면은 적어도 15%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15에서 20% 정도는 리타이어 시킬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은 뭡니까? 유닉스 메인프레임 위에 있는 것들을 X86이라고 하는 요즘 범용 기계 쪽으로 가상화해서 옮기면은 기계 값이나 유지 보수 값, 기존의 메인프레임과 유닉스 기계의 유지 보수 비용만 가지고도 X86 기계 새로 사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케이스들이 나오고도 남습니다. 그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들어주고 옮겨주고 하는 작업들을 또 저희 팀들이 합니다. 플랫폼을 이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재개발하듯이, 아파트 재개발하듯이 새로운 데로 옮겨주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손 안 댑니다. OS 이 부분만 가상화해서 게스트 OS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예전처럼 돌게 해버리는,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는 것들은 뭡니까? 그것들을 결국에는 도저히 손댈 수 없습니다. 손 대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제조업체에서 생산 공정이 있습니다. 그 공정을 바싹 붙어가지고 컨트롤하는 그러한 것들은 원래 처음 일본에서 수입할 때부터 특정 컴퓨터에 그냥 특정 모델에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특정 OS에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를 가상화하거나 이러면은 본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지금 있는 그대로 별 수 없이 둡니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됩니다. 3개 말했죠. 네 번째는 뭡니까? 너무 많은 변화의 요건들이 들어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바꾸려고 보면은 하세월해가지고 현업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이건 너무 어렵고 이렇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쪼개고 그것들을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돌도록 합니다.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그 4가지의 대안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하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트래디셔널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합니다. 4개 중에서 어디로 갈 거냐를 뭘로 결정합니까? 기술적 난이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남겨둘 때만 작용할 뿐 기본적인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돈,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그 결정들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네이티브, 모바일 뱅킹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 신규 개발 부분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DevOps를 적용하고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 환경 위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실제 엔터프라이즈의 IT에서 해나가고 있는 혁신의 3가지 메이저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일들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를 높여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거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업계 표준을 따라야 되고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Software Defined Everything. 예를 들면요, 모바일 폰을 보시죠.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핸드폰을 1990년대 초반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0년쯤 와서는
온갖 종류의 스마트폰의 전 세대 것들을 썼습니다. 그때는요, OS가 한 기계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안드로이드에 뭐 새롭게 버전업하고 이런 게 없었고 기계에 OS가 그냥 종속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거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계는 있고 거기에서 또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그 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기계의 여러 기능과 사양과 이런 것들을 컨트롤합니다. 예를 들면 S페이다, L페이다 이러면 예전에는 그 기계에서만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그게 기술적으로 안 되어서가 아니라 이제 바이오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에서 그거를 막거나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기계가 다른 기계는 아닌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다른 기계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L페이와 S페이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부분입니다. 요즘 자동차도 테슬라로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이 자동차에 우리가 내비게이션만 업데이트 하려고 해도 모델이 뭡니까? 이런 거 막 골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전기차는 여러 부분들이 이미 소프트웨어화돼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면은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인프라스트럭처 에스 코드. 인프라스트럭처라 하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생각하는데 그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고 운영하는 것도 코드, 소프트웨어화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동화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뭐가 되냐면요. 예를 들면 S전자라고 하면 공장이 기흥화성에도 있고 천안탕정에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흥화성에서 일하던 근무자를 천안탕정에 이전 발령을 하면 예전에는 그 사람이 인사하고 거기 가가지고 새로 장비 받거나 이래가지고 세팅하는데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이전 명령을 받고 자동차 몰고 가는 동안에 센터에서 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라고 하는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만 살짝 바꿔주면은 등록만, 레지스트레이션만 바꿔주면은 그분은 여기에서 일하던 환경 그대로 가서 바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자동화, 또 인프라스트럭처, 에스 코드 이런 부분들의 일들을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랩업을 한번 해보면 데이터의 소스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전에는 입력했지만 요즘은 IoT라는 거, 인터넷 오브 띵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데이터의 센스에서 컬렉션을 한 다음에는 어떠한 일을 해야 했습니까? 코어 쪽으로 와서 애널리틱스, 분석을 해야 됐습니다. 분석을 하기 위한 기술은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ML, 기계학습, 그 다음에 DL, 딥러닝 이런 부분들에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을 액트하는 쪽에 와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AR, 증강현실, 포켓몬, 그 다음에 VR, 가상현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우주가 물리적인 우주와 나뉘어지고 또 연계되고 하는 과정들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변형된 엑셀러레이터에 해당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CPU, GPU 이런 프로세싱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데이터가 늘어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그거를 연산할 수 있는 컴퓨터 파워 쪽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코미디 쇼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잠깐만 하고 하는 코너가 하나씩 있죠. 제가 여기서 하는 잠깐만은 데이터의 저장 장치에 대한 겁니다. 데이터의 저장 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전자판에서 메모리 SSD까지 왔죠. 요즘 하는 것은 생물의 유전자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연구하고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퍼포먼스는 아직도 많은 도전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인간의 유전자가 얼마나 많은 정보량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죠? 그거를 정보
분석해야 될 정보를 양으로 보지 않고 지놈처럼 하지 않고 거기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위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밀도의 또 다른 데이터 저장 방식이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도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신기술의 끝은 없다. 이만큼 알았으면 충분히 되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생전에는 오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끊임없는 저니에서 여행에서 생존하시고 또 순간을 즐기시고 살아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